자,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식품위생을 준비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식품위생, 즉 처음이신 분도 있고 여러 번 이제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좀 많이 뽑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간혹 뽑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또 시험 문제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래요. 이게 제한 경쟁 시험인지 아니면 공개 경쟁 시험인지에 따라서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 경쟁인 경우에는 전공 과목만 보거든요. 전공 과목 두세 과목만 이게 지역에 따라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전공 과목을 뭘 보느냐. 경기는 딱 두 과목밖에 안 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식품위생학이라든지 아니면 식품화학이라든지 식품미생물학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두세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국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공 한 2개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는 이쪽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전공 두세 과목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수준 높은 문제가 몇 문제씩 꼭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봤던 것들, 저기 구석진 곳에 있었던 문제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그런 애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공개 경쟁인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어, 국사도 보기 때문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전공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난한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도 공부하고 이론도 보고 하셨을 텐데 그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다 웬만해서는 다 푸실 만한 정도 수준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개냐 제한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요. 공개 경쟁 중에서도 이게 어디서 뽑는 거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그냥 경기도, 아니면 전라도, 이런 데에서 뽑는 거냐,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뽑는 거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러 다니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뽑는 경우에는 꼭 뭐와 관련된 걸 보셔야 되냐면 급식소와 관련된 사항들을 따로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제한 경쟁이나 이런데 이제 교육청이 아닌 시험에서는요, 급식 시설,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에 관련된 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급식소와 관련된 사항도 좀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한 경쟁 같은 경우 이제 난이도가 이제 다른 데보다 이제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는 경기도 시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제 작년 시험 문제는 아주 그렇게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주 구석구석까지 공부를 했으면 웬만한 건 다 맞을 정도의 그런 문제였긴 했는데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다른 곳보다 좀 더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공부하는 게 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 외에까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공부하셔야 돼요. 식품위생을.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시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왜 멜라민 파동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다? 그럼 멜라민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가요, 딱 어디서만 나오냐면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특징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무슨 또 사건이 있었냐면 학교 급식소에서요, 학생이 급식을 먹고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알레르기성 식중독이었는, 식품 알러지였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게 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시사적인 것들도요,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다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간혹 이제 이런 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과 관련된 위생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다. 그럼 신종플루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종플루는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에서 중요하지만 식품위생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생과 관련이 있는 건지 보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위생과 관련된 큰 사건들을 조금 공부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쪽은 시사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어디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요, 공부할 것이 조금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식품위생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제 그 식품위생 문제가 이제 지금은 뭐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4주 동안 3시간씩 12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 펴시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서를 할 시간이 없어요. 판서를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참고 자료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강조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론 시간에는 예습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만요, 문제풀이는요, 예습이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습은 꼭 하셔야 돼요. 예습은 뭐냐면 문제 풀어오시라고요. 여러분들, 이론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쵸? 이론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시중에 나가면은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찾기가 힘들어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어나 영어나 국사 같은 경우는요, 문제집이 수두룩하게 다양한 문제집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골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식품위생은 골라볼 수가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를 않아요. 다양한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문제는 다 풀어오시도록. 자, 근데 보통 이제 많이 풀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한 90문제. 많이 나가봤자 9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9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90문제 정도는 항상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풀어오지 않으면요,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는지,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습을 꼭 해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을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습이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하냐면 복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쭉 했잖아요. 그럼 그 참고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마지막 복습을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습 문제 프린트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복습 문제 프린트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 쫙 다 복습하시고, 이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그 범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더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그 복습 문제 프린트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습 문제 프린트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갈 프린트에 답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적을 한번 매겨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얼마나 맞을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나눠드렸던 것들, 했던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가장 첫 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에서는요, 식품위생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행정, 법규 이런 것들 다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문제 정도예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 네, 제일 까다로운 문제는 법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이 상당히 뭐 법도 있죠, 시행령도 있죠, 시행규칙도 있죠. 그 다음에 간혹 그거 말고 다른 법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생의 개요는 딸랑 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딸랑 한 문제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외에서 나오면 아예 그냥 다른 데 투자해서 다른 걸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 어느 정도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묶어놨으니까요.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거. 이거 안 나올 것 같죠? 종종 나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4년에도 또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거 그랬죠? 자, 그러면 당연히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 첨가물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상이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은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1번의 식품위생의 범주 해가지고요,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리가 나와 있죠. 그 용어 정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 정리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간혹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와 관련된 거 한 번씩 쭉 읽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식품이 뭔지, 식품 첨가물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정의 있죠. 식품 첨가물의 정의도 있고 화학적 합성분, 식품 첨가물 중 화학적 합성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요. 얘도 시험 문제 보기로도 나왔던 애들이에요. 왜냐? 얘는 식품 첨가물 문제에서 보기로 종종 나오는 애입니다. 그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총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요. 분해 반응은 제외 이거요. 그러니까는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학 반응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분해 반응은 제외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기구 같은 경우도 누가 제외가 되는지를 파악해두세요. 모든 애가 다 기구가 되는 게 아니라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돼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기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를 좀 꼼꼼히 읽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식품위생법에서 그 용어가 별게 아닐 것 같지만 간혹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11번에 바로 그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 11번에 그 식품위생의 정의, 나와 있는 거, 식품 첨가물, 기구물, 용기, 포장, 얘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 한 줄 가지고, 요 한 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거 한 번씩 쭉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2번, 3번 같은 유형인데 조금 보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 중 유기성인 것은 2번은 유기성인 것을 찾으라는 거고요. 3번은 내인성인 것을 찾아라 이건데요. 이것도 옛날엔 좀 많이 나왔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종종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2014년에 또 경기도에서 이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 문제 유형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런 옛날 문제 유형도 계속 출제가 되니까요. 안 보고 넘어갈래?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눠냈던 프린트 1페이지 보십시오.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여러분 다 구분하실 수 있죠. 자, 내인성 하면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있는 거죠. 식품 자체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연독들이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들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인성,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경우죠. 대다수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균, 감염병균, 곰팡이, 기생충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들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이 좀 독특하죠. 우리가 조리나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 유기성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유기성 유해 요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식중독 공부하실 때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거기 보세요. 가열 유지에서 생성되는 물질들, 그 다음에 벤조피렌. 여러분 탄 음식이죠?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그 다음에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트리알로메탄, 아크릴아마이드, 이거 종종 시험 문제 나왔던 애인데요. 아크릴아마이드 전분 식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요. 그러니까 감자 같은 애들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독 성분이죠. 그 다음에 니트로사민, 이건 햄이죠, 햄. 햄에 사용하는 발색제는 아질산 염 때문에 생기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 다음에 웨타놀,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 발효 시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네, MCPD 하면은 3분의 간장이죠. 3분의 간장에서 생성되는 유독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구체적으로 또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2번과 3번.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보기를 보면은요.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자, 그럼 보세요. 유기성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거 이 중에서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거죠. 답은 4번이죠.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그럼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헤테고리 아민류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은 4번이죠. 근데 여러분 1번 보세요. 기생충에 감염된 채소, 기생충 이거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경우, 오염되는 경우죠. 외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푸른 곰팡이도 마찬가지 외인성. 그 다음에 녹색 싹이 난 감자, 싹이 난 감자에는요.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가 문제가 되죠. 이거는 내인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기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보기를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식품으로 인한 병이